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지난번 시간에 일본 본토, 본섬 최북단의 도시 아오모리에 착륙했습니다. 착륙했고 오늘은 그 아오모리 공항을 이륙해서 자 이제 홋카이도 섬으로 갑니다. 일본 최북단의 섬이죠. 일본 최북단의 섬이고 어, 일본의 마지막 섬입니다. 마지막 섬이라서 여기가 이제 하코다테입니다. 아오모리 공항을 이륙해서 하코다테를 지나서 오타루를 지나서 삿포로시로 비행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왕국 삿포로죠. 지도로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오모리를 이륙해서 바다를 건너서 하코다테를 지나서 오타루를 지나서 삿포로에 착륙을 하도록 했습니다. 착륙을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삿포로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일본의 이제 쿠릴 열도죠. 쿠릴 열도를 지나서 캄차카 반도로 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1월 중순으로 현재 시간으로 했고요. 그리고 적설량은 최대한 많이, 그리고 날씨는 맑음으로 했습니다. 자, 아오모리 공항을 이륙을 하고 출발지죠. 그다음에 삿포로 공항을 도착지를 하겠습니다. 도착지를 하고 중간에 하코다테를 경유하고 그다음에 오타루 오타루를 경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이동 거리가 꽤 되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되나? 뭐 서둘러서 이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동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저는 오늘 이동 거리가 짧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긴 것 같습니다. 이동 거리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지금 창밖에 날씨가 지금 오후 3시쯤 됐는데 눈발이 미미하게 흩날립니다. 흩날리는데 날씨가 되게 흐린 거 보니까 아마 눈이 한판 올 것 같습니다. 뭐 원래는 눈이 넉넉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풀고 다음부터는 좀 활주로 방향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그냥 임의로 해놓고 가니까 자꾸 반대 방향이 되네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뭐 이륙 즉시 항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고도를 올리면서 항로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공 비행을 할게요. 저공 비행을. 음, 지금 항로를 지금 설정하는 중입니다. 이륙하는 즉시 항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하고 오토파일럿을 켰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고도를 설정한다는 게 항로를 설정해 버렸습니다. 자,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오모리 시를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오모리 시를 빠져나와서 지금 바닷가로 가고 있습니다. 낭만의 도시 아오모리죠. EBS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EBS에 뭐 걸어서 세계 일주 뭐 이런 하여튼 세계 일주 관련 그 다큐멘터리가 몇 개 있죠. 유명한 게 두 개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지금 가는 도시들 도시들을 보시면서 보시고 제 동영상을 시청하면은 하코다테 그 동영상도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오타루 동영상도 나오죠. 물론 삿포로는 뭐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자, 드디어 이제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를 이미 저 왼쪽에 자, 좀 멀리 이제 그 여기 왼쪽에 우리가 건너온 데가 이제 일본 본섬입니다. 일본의 제일 큰 섬. 큰, 큰 섬이고요. 멀리 보이는 저 육지가 바로 그 홋카이도. 홋카이도도 섬이 굉장히 큽니다. 뭐 자세한 수치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은 얼핏 봤을 때 남한만 해요. 남한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사실은 거대한 나라라고.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일본이 이제 섬이 큰 섬 4개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규슈죠. 근데 규슈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시코쿠 섬입니다. 규슈하고 시코쿠 섬 두 개를 합하면은 우리나라 남한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본섬, 도쿄, 뭐 오사카 이런 교토 이런 걸 포함한 본섬이 사이즈가 대충 우리나라 남북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삿포로, 홋카이도 섬, 오늘 이제 가는 제일 최북단 섬이죠. 홋카이도 섬이 남한말합니다.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사이즈의 2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큰 나라냐?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크다는 걸 못 느끼는데 이제 유라시아라 그러잖아요. 유라시아라 그러잖아요. 유럽하고 아시아를 이제 합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이죠, 그죠? 붙었으니까 유럽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은 붙어 있죠. 그래서 유라시아에서 물론 이제 중국이나 남미 이런 거는 빼고 러시아하고 유럽
걸 이제 한 통으로 봤을 때, 그 뭐 중국, 중국 뭐 이쪽은 이제 동남아라 그러죠. 여기 하여튼 유라시아 일반적인 유라시아 그러면은 그 러시아와 유럽을 얘기합니다. 유라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일본이 더 커요. 그만큼 큽니다. 사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니죠.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일본이 훨씬 더 커요. 그만큼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옆에 나라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뭐 옆집은 원래 만만하게 보입니다. 옆집은 뭐 모든 게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끔 돼 있죠. 돼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좀 만만하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만만하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현실적이에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통 현실을 부정해요. 부정하고 이제 머릿속에 현실과는 이제 상당히 괴리가 있는 엉뚱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뭐 주위에 대충 통계를 해봐도 주위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 가난한 사람, 온갖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을 통계를 해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최소한 제 주위는 그래요. 제 주위에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가 잘났으면은 나보다 잘났다고 받아들이고 또 상대에게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가 못 나왔으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나 자신의 경종을 울리죠.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근데 반대로 이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실적이잖아요. 그 본인의 못난 점을 자꾸 뭐 인정을 안 하고 뭐 운이 나빴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원히 제가 봐서는 이제 성공하기 힘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제 그 위치와 수준을 정확히 냉정하게 제3의 시각으로 평가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족한 점은 메꾸려 그러고 또 일본에게 배워야 될 점은 배우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려 그래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점점점 발전이 되는 것이 그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은 상대를 요구하면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착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라가 좀 술렁술렁하면서 저는 대단히 이제 긍정적인 것을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무조건 뭐 일본을 욕을 하고 뭐 그러면은 애국자로 분류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발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우리는 항상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과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자로 생각을 해오기 때문에 거의 붙어 있는 나라랑 마찬가지니까 뭐 조용할 수가 없는 관계죠. 근데 과거에 그 일본을 정말 제대로 이긴 분이 두 분 계시죠. 제대로 뭐 이겼다는 표현도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두 분이 누굽니까? 확실하게 이긴 두 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건희 그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특징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장교 출신이죠. 장교 출신입니다. 일본군 군관 그 만주 군관학교인가 거기를 나오셨고, 그래서 뭐 평생 동안 뭐 친일파 소문에 시달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뭐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도 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든 살아생전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은 그 본인이 일본군 장교였기 때문에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평생 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함부로 볼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살았죠. 그죠?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일본군 장교였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점과 일본의 뛰어난 점을 많이 그 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회고록인가? 거기에 이런 거를 본 적이 기억납니다. 그 한일 이제 해방이 됐을 때 8.15 해방이 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그때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워낙 오래 한 거의 한 40년 이상 전에 읽은 책이라 가지고 뭐 아삼삼합니다만은 그때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군 장교로 있을 때 같아요. 이런 얘기를 썼는 걸 제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뭘 읽었냐 하면은 그 나라가 이제 그 망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패배했다.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잖아요. 8.15. 그 소식이 이제 부대 내 들려오면서 동료 그 일본인 장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룩부득부득 하면서 뭐 개중에는 뭐 그때는 그, 그 책에는 회고록에 쓰시는 않으셨지만 아마 분명히 할복제사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 본인 마음에 그런 이제 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엄청나고 무서운 나라구나. 예, 그거를 이제 등에 식은땀이 쭉쭉 흘렀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겠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인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일본을 되게 얕잡아 봤다 칩시다. 뭐 일본 거 많고 다는데 이랬으면은 절대로 제가 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시간에 우리나라 이렇게 강하게 못 만들었어요. 상대가 정말 두렵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죽을 똥살똥 나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일본하고 경쟁할 수 있는 레벨에 올라간 게 누구 덕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덕이잖아요. 이거는 뭐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희 회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 회장님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시죠. 이병철 회장님인데 이건희 회장님이 막내였는가 그랬죠. 근데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이병철 회장님이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 한 대여섯 살 때부터 이건희 회장님을 아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녀들 중에서 특출나게 얘는 평범하지 않다. 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나이에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을 일본으로 보냈다 그러거든요. 일본으로.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집도 하나 사고 이제 일하는 분들 고용해가지고 이제 어린 이건희는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병철 회장님은 일본 그때는 뭐 초강대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후진국 중에서 뭐 아프리카보다 더 후진국이었고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은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을 배워야 된다 그죠? 일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후계자로 점 찍은 막내 아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심하게 하면 적국에 보낸 거예요. 적의 강함을 이제 어릴 때부터 빼골 깊이 가르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희 회장님은 뭐 일본에서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아예 그 성장을 했죠. 성장을 했고 얼마나 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있죠. 지금 오른쪽이 이제 일본 본섬이고 아직도 일본 본섬이고 건너 여기가 일본 그 홋카이도 섬이죠. 그리고 건너에 보이는 첫 번째 도시가 하코다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일본 그 이건희 회장님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건희 회장님만 사실 그 한 일곱 여덟 살에 일본에서 살면서 대학까지 쭉 살았다 그러면은 그 사실 뭐 국적만 한국인이지 일본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희 회장님보다 일본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은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 절대로 없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뭐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워야 된다고. 뭐 일본이 저는 적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이충근 박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죠. 정치적 식견이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죠.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합니다. 근데 이충근 박사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걸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나쁜 러시아가 착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봤을 때 명언이에요, 명언.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이제 그로 인한 세계 그 정세를 예측하는 거는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잘못된 시각이 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냐? 이충근 박사님 정말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야, 진짜 역시 틀리는구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강대국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모든 게 정상적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평소에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말로만 이제 정의감에 불탑니다. 말로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래서 뭐 모든 걸 흑백 논리로 따집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는 되게 좀 치졸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졸한 생각. 인생은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인생이 스포츠가 아니에요. 국제관계도 스포츠가 아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뭐 착한 척하고 뭐 상대방이 나쁘다 욕하대 봤댔자 내가 힘 없으면 침략 당하는 거예요. 뭐 꼼짝 말하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침략하는 나라는 다 나쁜 나라예요. 그럼 영국이 제일 나쁜 나라잖아요. 영국이. 근데 누가 영국 욕합니까? 영국 욕 아무도 안 하잖아요. 결국은 국제관계는 그 군사적이 됐든 내지 경제적이 됐든 강한 나라에 약한 나라는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겁니다. 무릎을. 그래서 이제 제일 건강한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한 인지는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요즘은 사실 군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군사죠. 뭐 무기, 뭐 돈이 있어야지 사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뭐 6대 군사 강국인데 그게 이제 경제력이 받쳐주니까 그런 거지. 돈 없는데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신세대는 좀 생각이 깨일 때가 됐지 않느냐. 치졸한 생각은 그만하고 일본을 자꾸 배우려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제주에도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본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제주도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뭐 10명 중에서 10명 다 일본 욕하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욕을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죠. 한 개도 몰라요. 한 개도. 그, 근데 그래도 나는 일본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안다고 이제 자부하는 분들을 보면은 전부 여행인데, 여행. 일본에 여행을 가본 거예요. 아, 나 1년에 뭐 대여섯 번씩 일본 여행 간다. 그걸 한 20년 했다. 그래서 내가 잘 안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여행 가는 거는 뭐 여행을 가봤댔죠. 일본 사람들은 뭐 대화를 할 일이 있습니까? 일본 그 여행을 가가지고는 그 나라를 이해하는 거 힘들어요. 그 일본권은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쓱 지나가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일본 사람들은 일을 해봐야 돼. 일을 같이 비즈니스를 해봐야 됩니다. 뭔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뭐 일본 회사에서 근무를 해본다든가 내지는 일본 회사와 이제 거래처가 일본이라든가 이걸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일본을 진짜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도 사실은 뭐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원래는 저도 뭐 일본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때는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워낙 옛날이니까 요즘이야 뭐 해외여행 워낙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제 세대는 해외여행 한다 그러면 일반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육을 일본을 욕해야 된다고 세뇌 교육을 받았잖아요. 일본은 무조건 나쁜 놈 욕해야 된다. 나쁜 일본이 착한 우리를 침략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세뇌죠, 세뇌. 그 교육 안에 세뇌입니다. 일방적인 세뇌.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그래서 저도 막 신나게 욕했습니다. 신나게. 지금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워요, 저는. 고도가 지금 현재 뭐 4,000피트인데, 저, 이제, 거의 이제 다 왔죠. 여기가 이제, 야, 이게 바다가 좀 얼었다, 그죠? 바다가 어는구나. 바다가 이렇게 얼 정도가 되나? 근데 얼음 맞는데? 바다가 어는구나. 신기하다. 신나게 욕을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도 원래는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대학 강단에 한 6, 7년 쓰고,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10년은 조금 넘네.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그 직장 생활 할 때 이제
그 제가 당시에 근무하는 이제 몇 개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IMF 때 저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이 되게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한 직장에서 입사해가지고 정년까지 있는 사람만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가 계속 망하고 이런 시절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했던 회사 중에서 이제 일본이 주거래선이 일본인 회사가 제가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주거래선이 일본이니까 일본 거래처와 한 6년 정도 근무하는 내내 일본과 거래를 했으니까 일을 했는데 뭐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 개발을 했어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원래는 뭐 저는 이게 과학자 출신입니다. 과학자 출신인데 전공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학자 이제 순수 과학자 출신이에요. 원래 제 첫 직장은 유럽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연구소가 이제 첫 직장이었는데 그리고 잠시 이제 집에 좀 사고가 난 바람에 그 사고를 해결하러 저게 유빙이구나. 얼음이야. 유빙이네, 유빙. 뭐 하여튼 잠시 그 집에 이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일시 귀국했다가 문제가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큰 빚을 졌어요.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해결하는 중에 그 빚을 해결하느라고 이제 원래 연구소에 한 1년 정도 이제 휴가가 휴직이죠. 휴직을 하고 귀국했다가 그 빚을 해결이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점점 늦어진 거죠. 늦어져 가지고 그 빚을 갖고 있는 도중에 빨리 이제 빚 갖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암에퍼가 터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잡혀버렸죠.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 국립연구소나 이런데 뭐 가고도 남을 정도로 이제 스펙은 어마어마했어요. 스펙은 엄청났는데 뭐 연구소를 국립연구소 간다 하면은 국립연구소든 민간연구소든 뭐 이력서만 내면은 어마어마한 조건으로 이제 스카웃이 가능할 정도 스펙은 되고도 남았어요. 넘쳤어요. 근데 그러면은 국립연구소나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잡힐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근무하다가 유럽으로 즉시 돌아가려고 이제 스탠바이 상태로 있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큰 기업을 안 가고 작은 기업을 갔는데 근데 과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실험 과학자였어요. 실험 전공이었기 때문에 뭐 전자공학하고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대응 시스템 이런 거는 제가 뭐 상당히 프로페셔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음 주로 이제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이제 CTO로 주로 근무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 회사하고 일본 회사는 그때 이제 대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기업이었고 제가 근무한 회사는 한 6년 정도 같이 이제 개발도 하고 양산도 하고 이제 양산을 해서 제가 납품을 하는 거죠. 개발은 같이 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일을 했죠. 거의 일본 사람하고 일했죠. 근데 그때 뭐 일본에 출장도 가고 이랬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는 게 뭐가 놀랐느냐면은 전혀 제가 그 알고 있던 일본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실 알고 있다는 표현 자체 틀렸죠. 제가 이제 짐작했다 이런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이제 모르고 막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성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모르면서 막 모든 걸 아는 듯이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은 안 가본 놈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민성 같아요.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때 그게 이제 그 계기가 됐습니다. 아, 내가 이제 짐작만 하고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던 일본과 실제 일본은 전혀 아니구나. 그때부터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욕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진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다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생겼으니까 이제 짬짬이 이제 일본을 뭐 출장도 갔고, 그 일본을 이제 여행을 할 때도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행을 갈 수 있는 텀이 나면은 일본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우리의 시각이 왜곡돼 있냐면은 집사람도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일본을 몇 번 혼자서 여행을 갔는 모이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제 일본을 갔었는데 이제 그게 아마 교토쯤 될 것 같아요. 교토였나 도쿄였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제 얻어가지고 조용한 이제 주택가에 이제 숙소를 정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전에는 집사람도 뭐 혼자 여행을 갈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행 갈 때 뭐 호텔에 그냥 묵었겠죠. 그리고는 뭐 관광지에 돌아다녔을 거니까 가기는 몇 번 갔지만 일본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시각이 달라야 되거든요. 몰랐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이제 매 순간 매 순간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주니까 듣더니만 이제 하루 작닥치는 그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음, 일본은 이제 단독주택이 대부분 전체 인구의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이 이제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그 다세대 주택에 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되게 적죠. 뭐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가더라도 주택가에 가면은 빌딩가 말고 주택가에 가면은 뭐 작은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골목처럼 나 있고 양쪽에 이제 집이 그 아스팔트 차도가 있고 양쪽에 이제 집이 쭉 있잖아요. 근데 제 말이 틀렸는지 일본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그, 그 아스팔트 차도에서 이제 집 현관까지가 멀지가 않아요. 한 뭐 1m 정도도 안 되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이제 그 굉장히 일본은 오래된 도시가 많다 보니까 하여튼 저지단간 그 차도 이제 가장자리에 이렇게 선이 꺼여 있잖아요. 그 색깔은 기억이 섭섭하나요? 그 하얀 선이었던 것 같아요. 선이 이렇게 쭉 우리나라도 뭐선 꺼 있지만 선이 꺼 있는데 그 선에서 집 현관까지는 뭐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m 정도밖에. 그러면은 그 현관에 이제 현관이자 동시에 이제 대문이죠.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안에 이제 집 그 거실이 나오고 뭐 이러겠죠, 그죠? 뭐 일단은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근데 어 그 현관이자 대문 밖에 밖하고 이제 차도 사이에 공간에 뭔가 짐을 놔두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전거, 일본 사람들은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니까 자전거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시 말해 실내에 넣어놓기 이제 뭐 한 짐들은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내놓는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제 그런 집들이 몇백 메타가 이제 줄 쫙 이제 그 나란히 있잖아요. 몇백 메타. 뭐 끝도 없이 쫙 나란히 있는데 놀라운 게 뭔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이리 와서 이거 한번 봐봐. 그랬더니 뭔데 이러고 아주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집집마다 대부분의 집들이 뭐 화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다 내놨어요. 집 앞에다가 내놨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몇백 메타 뭐 심지어 1km가 될 수도 있죠. 내놨는데 그 선, 그 도로 가장자리에 끄는 하얀 선을 넘어가는 게 한 집도 없는 거예요. 이제 꽃 한 송이도 안 넘어갑니다. 꽃 한 송이도 진짜입니다. 뭐 자전거는 그냥 꽃 한 송이, 꽃잎도 차선을 안 넘어가요. 완벽하게 안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와, 야, 이거는 거의 병적입니다. 이게. 편집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보여주고 이제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한번 봐봐. 지금 저 끝까지 지금 집이 한 500m 정도 지금 뻗쳐져 있는데 이게 뭐 자전거 손잡이나 내지는 화분은 그냥 화분의 꽃이나 꽃잎도 이렇게 넘어간 거 있어. 한번 찾아봐. 집사람은 기절 초풍하겠죠. 왜냐 한 개도 안 넘어갔거든요.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에어비앤비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어비앤비 가면은 이제 웬만한 꽤 많은 이제 호스트들이 이제 자전거를 비치해놔요. 자전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가 비치돼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면 타라 그래요. 뭐 저는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이제 자전거를 타면은 그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이 경주인데 제 어릴 때는 뭐다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다 자전거. 경주가 또 자전거 타기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시절에 중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는 저는 대구에서 나왔는데 3년 내내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근데 이상하게 옛날에 자전거는 되게 편했어요. 엉덩이도 안 아프고 자전거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자전거는 잘 안 나가요. 되게 힘들고 뭐 되게 엉덩이도 아프고 그래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본에 가면 이제 자전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보면 우리나라 자전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좀 이렇게 구닥다리입니다. 구닥다리. 우리 어릴 때 타던 자전거예요. 어릴 때. 요즘 우리나라의 자전거 좀 세련된 게 아니라 마치 거의 한 4, 50년 전의 자전거처럼 생긴데 타보면은 진짜 편해요. 한 개도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타면은 페달져서 이렇게 가는데 엉덩이도 전혀 안 아프고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이쁘게 만들면서 요즘 자전거는 오히려 보면 퇴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산다면 이제 일제 중고를 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수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비싸요. 하여튼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비치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더러 많은데 이번에 여행 가는 집에도 자전거 있었으면 좋겠네. 근데 뭐 보통 한 두 대씩 비치되어 있으니까 집사람 한 대, 내 한 대 이렇게 타고 쭉 가는 거죠. 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자전거를 타면은 뭐 차도와 인도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르내리죠,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인도를 많이 가죠. 인도를 많이 가고 가급적 차도를 안 가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차도 인도를 가려면은 이제 자전거로 차도로 내려가고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려면은 턱이 있잖아요. 턱이 있으니까 이제 후당당거리고 이제 엉덩이도 아프고 그리고 턱이 많이 지는 경우는 할 수 없이 자전거에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들고 이제 올리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전거 타고 시내 못 돌아다닙니다. 근데 일본은 놀라운 게 뭐냐면은 턱이 없어요. 턱이. 그 인도와 차도의 중간중간에 이제 인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뚫어놨어요.
턱을 하는데 이래 보면 턱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제가 실제로 집사람한테 여보 눈 감고 한번 한 10m만 가봐. 턱이 느껴지나. 집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차도와 인도를 오르내릴 때 턱이 없어요. 턱이 아스팔트에 턱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슷한 예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로에 보면 땜빵 해놨는데 보면은 그 도로와 하수구 사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마감이 별로 안 좋아요. 마감이. 그 땜빵 해놨는데 보면 틈도 많이 벌어져 있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본은 보면은 이제 땜빵 자체도 거의 없지만 땜빵 해놨는데 보면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색깔은 이제 그, 그 시공한 그, 그 기간이 차이가 나니까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맨질맨질해요. 아예 그 땜빵 해놨는데도 그 턱이 전혀 없이에요. 아, 진짜 이건 이 편집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시공해요. 완벽하게.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후쿠오카였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런 숙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운이 좋았어요. 후쿠오카 살짝 외곽지에 이제 숙소를 정했는데 뭐 한 20층 정도 되는 한 20층 정도 되는 이제 아파트에 이제 숙소를 정했어요. 그 집사람이 예약을 했는데 한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한 지금 이맘때쯤 갔네 한 1월 굉장히 추웠는데 근데 그 아파트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10평도 안 될 겁니다 아마 8평 그 우리나라 오피스텔보다 더 작은 아파트죠. 그 이제 뭐 방 겸 거실이고 원룸이죠 원룸이고 이제 한쪽에 이제 싱크대가 있고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있고 어, 그래도 이제 목욕탕은 있죠. 일본은 화장실과 목욕탕이 이제 분리 배분됐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완전 서민 아파트 일본이 뭐 대체로 이제 주택이 작다 그러지만은 일본에서도 대단히 작은 근데 아파트가 저희가 둘이 봤을 때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가 냐면 분명히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가 놀랍느냐 아파트 방금 지은 것 같아요. 정말 방금 지은 것 같아요. 벽에 저희가 거기 한 일주일 정도 묵었었는데 뭐 아파트 펜트가 뭐 룩이 져 있다든가 틈이 벌어져 있다든가 내지 이런 한 개도 없었어요. 방금 지은 것 같아요. 분명히 30년 된 아파트인데 그 벽에 금 하나가 있고 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가 짱짱하고 일본의 엘리베이터는 유럽의 엘리베이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구닥다리인데 이제 탱크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진짜 짱짱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뭐 아파트들이 뭐 20억이 넘고 뭐 40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가보면은 문 손잡이 이렇게 만지면 덜렁덜렁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도 뭐 결코 산 집은 아닌데 뭐 대형 평형이죠. 근데 보면 엉망진창이죠. 대기업 짜인데. 근데 거기는 서민 아파트 보면 8평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인데 진짜 짱짱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이제 제일 놀랐는 게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이리 와서 이거 한번 봐봐 이랬는데 뭐냐 방충망이 있는데 와 진짜 기절초풍해집니다. 방충망이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유행하죠. 그거 저 뭐고 스텐 방충망 있잖아요. 그 방충망 중에서도 이제 그 방충망 그 뭐냐 거물이 굵은 스텐으로 돼가지고 짱짱한 거 있잖아요. 그, 그 발로 차도 이제 안 뚫리는 거.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 누님 댁이 이제 그걸 했는데 방충망만 2천만 원인가 줬어요.
한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뭐 한 3, 4천만 하겠죠. 근데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코카 이 집 얘기가 한 20년 전에, 20년까지는 10, 한 몇 년 전에 얘기인데 10년 전에 8평짜리 아파트의 그 방충망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여행을 가면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도 일본에 혹시 여행 가시면은 뭐 경치 구경도 좋고 관광지 구경도 좋은데 그걸 하나하나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면은 뭐 예를 가지고 물론 이제 일본에도 그 뭐냐 뭐 술집이 많고 이런 거리는 더러운 동네도 꽤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네 꽤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주택가에 가면은 분명히 오래됐는데 뭐 분명히 보면은 뭐 한 50년도 넘어갔고 뭐 이런 옛날 주택들이 있는 데는 몇백 년 된 데도 허다하죠. 그런데 대충 보면은 좀 구질구질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집이 이제 색깔은 바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네모난 흰색 타일 집이 굉장히 많죠, 일본이. 흰색 타일이 이제 지금도 흰색 타일 집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색은 좀 바랬는데 뭐 타일이 뭐 깨졌다든가 거미 갔다든가 이런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게 이제 유럽도 비슷해요. 유럽도 비슷한데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이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일본이 동양이 있는데 사고방식은 전혀 동양이 아니에요. 진짜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유럽인들 사고방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본 사람들 사고방식이 제일 비슷한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스위스 같아요. 제가 스위스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위스가 아주 흡사합니다. 다른 사람 프라이버시 절대로 침해 안 합니다. 절대로 침해 안 하고 침해하지도 않고 침해받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차갑게 보이죠. 그런데 이쪽 해에서는 먼저 말을 걸고 이러면 정말 친절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건물을 질 때도 그 유럽에서는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건물을 짓는다 이럴 때는 이제 영원히 쓰는 걸로 가정하고 건물을 지어요. 그러다 지금 내가 건물 하나 짓는다, 집을 하나 지으면은 그 집이 진짜 과장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영원히 이 집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지어요. 기초공사부터 시작 모든 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뭐 한 500년 정도 된 건물은 지천이죠. 제가 옛날에 유럽에 살 때 한 6년 살았던 집이 그 집도 한 400년 정도 된 집이에요. 4층인가 3층짜리 집인데 일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딱 그렇게 지어요. 딱 그렇게 지어가지고 뭐 불이 타거나 홍수가 나거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지을 때는 무조건 이 건물을 영원히 쓰는 걸로 짓습니다. 그 제대로 짓는다 이 말이죠. 절대로 엉성하게 안 짓습니다. 엉성하게 안 짓고 뭐 요즘 뭐 빈집이 많다는 건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고. 자 여기가 이제 그 하코다테. 어? 아닙니다. 하코다테가 아니라 하코다테는 벌써 지났네요. 지났고 여기가 다테시입니다. 다테시. 다테시고 이제 오타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루로. 오늘 이동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꽤 머네요. 다행히 그 산간지대를 지나는데 산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이 보면은 이것도 화산이죠, 완전히. 항로로
그래서 그 유럽이 진짜 그렇겠죠. 자, 하나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겪었던 얘기를 해주면은, 드리면은, 그, 제가 유럽에 살 때 이제 한 5년 반 정도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한 5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집이. 왜냐, 옛날 마을이니까. 근데 제가 살던 지역이 이제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굉장히 아주 예쁘고, 정말 그림처럼 예쁜 작은 마을인데, 근데 제가 살면서 산 지가 한 3, 4년 지났을 때 이제 그 인근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살던 집 앞이 그 한쪽은 포장도로였고 다른 한쪽은 비포장이었거든요. 비포장이었는데 뭐 흙길 비슷한 그런 거였어요. 임시도로 비슷했어요. 포장이었다는 데는 어떠냐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이제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 데보다 그 돌로 이제 바닥을 깔았는 게 굉장히 대부분 돌로 깔을죠, 유럽에는. 요즘은 아스팔트 많이 씁니다만 옛날 그 돌아다니 보면 오래된 마을은 대부분 이제 포장이 돌입니다, 돌. 네, 스위스 로잔 이런 데도 가면은 막 돌바닥이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운전하면 드르륵거리죠. 그래서 하여튼 제 살던 집이 저는 이제 모퉁이 살았는데 모퉁이 한쪽은 이제 돌로 포장된 도로였고 아주 좁은 도로였습니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정도 도로였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그냥 흙이었어요. 흙이었는데, 동네가 발전하면서 이제 거기를 포장을 다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이제, 원래 흙길을 이제 돌로 포장하는 거죠. 제가 뭐 이제 기절초풍했습니다. 와, 그 도로 포장을 한 달 정도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하는데, 굉장히 희귀한 광경을 봤는데, 원래는 저는 이제 네모난 작게 이제 네모난 그 보도블록이죠. 보도블록인데 저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돌로 만든 보도블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손바닥만 해도 작죠. 작은데 뭐 두께는 보통 보도블록은 두께는 뭐 한 10cm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와 제가 왜 기절초풍했느냐? 도로 포장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그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도로를 한 2m 이상 파버려요. 2m 사람 2m 넘겠다. 2.5m 깊이 파버리는 거요. 3m 정도 되겠다. 되게 깊었어요. 굉장히 깊었어요. 깊게 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같은 거를 묻더라고요. 파이프 같은 거를. 파이프가 아니라 그저 공동구를 만들어요. 공동구를 콘크리트로 이제 공동구를 만들어요. 그 텅 빈 이제 하수구처럼 큰 공동구 사람 하나가 살짝 구부리면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공동구를 만들고 그것도 이제 그 콘크리트 조립식으로 된 게 있어요. 조립식으로 된 걸 이제 끼워가지고 이렇게 공동구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공동구를 만들고 그 위에도 보면은 이제 그 도로 표면까지 한 깊이가 한 2m 정도 돼요. 한 2m 정도 되는데 크기가 어떻게 하느냐? 자갈을 왕창 채워놔요. 자갈을 한 1m 조금 더 되게 채워놓어요. 1m 정도 되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 블럭을 까는데 그 알고 보니까 블럭이 아니더라고요. 블럭이 아니고 돌 말뚝이에요. 돌 말뚝이에요. 말뚝 길이가 1m 정도 돼요. 1m 정도 되는 말뚝을 이제 자갈 위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는 거지 옆으로. 그 말뚝의 이제 머리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럽 여행을 하면서 보는 그 돌바닥이 그게 사실은 돌 블럭이 아니라 돌 말뚝이 말뚝. 그한 1m 길이의 돌 말뚝을 이제 그 차곡차곡 쌓고 그 밑에는 다시 또 자갈이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년이 아니라 10만 년도 가죠. 10만 년도. 그 한번 시공하고 나면은 이제 100년이고 1000년이고 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 한번 보십시오. 틀렸나 보면 자 유럽 여행하시면서 그 돌바닥 길을 가면서 그 돌바닥 길이 꺼진 거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단연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제가 유럽을 뭐 6년을 살면서 제가 온 천지가 돌바닥인데 돌바닥이 꺼진 거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 시공하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시공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 꺼질래 꺼질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나지 않은 딸에는 그 한번 포장은 할 때는 이제 굉장히 빡시게 하지만은 뭐 돈도 많이 들고 뭐 그 꼴랑 그 1km 포장하는데 뭐 한 킬로미터도 안 되나 한 2, 300m 포장하는데 한 달 내내 했는데 그게 그 포장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지만 그 대신 영원히 손 안 대도록 하는 거야. 영원히. 그 건물도 그렇게 지어 걔네들은. 그래서 건물을 일단 짓고 나면 허무는 거를 볼 일이 없습니다. 유럽에 제가 살면서 제가 건물을 제가 허물고 이제 하는 걸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 번 지면은 땡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일본 사람들이 딱 그래요. 일본 사람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 2, 300년 된 거는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일본에도 보면 그 목조 주택이 사실 100년 넘는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이 안 사니까 이제 폐허가 되죠. 그런 집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집을 지을 때 아예 영혼이 안 허물도록 짓는 거예요. 그 도로도 그렇게 하고 모든 걸 그렇게 물건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일본의 그 뭐냐 가전제품들이 보면은 디자인이 되게 구리죠. 굉장히 구닥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세탁기 뭐 파나소닉 세탁기 뭐 이런 거 보면은 완전 막 야, 우리나라에 1980년대에 만들었는 세탁기 같잖아요. 그런데 끝내주죠. 제일 큰 게 뭐냐면 고장이 안 납니다. 고장이. 진짜 고장이 탱크. 저희가 이제 세탁기가 이제 LG를 쓰다가 이제 LG가 워낙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삼성으로 지금 바꿨다가 이번에 그 세탁기하고 그걸 한 통으로 세탁 및 건조가 되는 걸로 이제 다시 바꾸려고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LG에서도 출시했고 삼성에도 출시해가지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뭐 세탁기가 한 4, 500만 원, 한 500, 거의 500만 원 하던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쓸만하냐 이게 또 문제죠. 쓸만하냐. 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쓸만하면은 뭐 살만한데 샀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 세탁과 건조가 동시에 되는 것들은 이제 약점이 뭐냐면은 건조가 잘 안 됩니다. 건조가 그게 이제 문제죠. 건조 안 되면 뭐 곰팡이 냄새 나고 이래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사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그 파나소닉 세탁기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그게 있었는데 세탁 및 건조가 되는 거. 유럽에도 이상하게 세탁 및 건조 겸용 세탁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제가 유럽에 살았는 게 거의 한 40년 전에 35년 전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집에 그 5, 6년 동안 썼던 게 세탁과 건조가 둘 다 되는 거였거든요. 하여튼 파나소닉 건데 생긴 거는 유튜브에 보고 알았는데 생긴 거는 진짜 구닥다리처럼 신형인데 이게 뭔 신형이야 싶을 정도로 구닥다리인데 이거 성능 끝내주더라고요. 성능. 예를 들면은 이제 신기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그 세탁 및 건조기에 그 섬유 세제하고 드럼 세탁기인데 섬유 세제하고 섬유 린스를 넣잖아요. 제가 린스를 넣는데 그 2리터짜리를 한 통을 다 들이붓더라고요. 2리터짜리를.
우리는 뭐 제, 저희 집에 거도 이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한 5, 6년 근데도 어, 즉 이번에 세탁할 용량만큼만 린스도 섬유 세제나 린스를 넣잖아요. 그런데 파나소닉 거는 한 통을 다 부어버리더라고. 부어보면 왜냐면은 이제 그 세탁기가 세탁물의 무게를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알아가지고 섬유 린스하고 세제를 넣는 모양이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얼마나 편리해요 이게. 대단히 실용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후기를 읽어보니까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 일본의 그 사시는 그 주부분들, 여자분들이 만족도가 대단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파나소닉 그 세탁기를 살라고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팔지도 않고 또 AS가 안 되니까 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그 디자인이 올드 패션이요. 완전히 뭐 몇십 년 전에. 근데 그 실용 어떤 성능 팬시하지는 않은데 그 내구성이라든가 이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합니다. 팬시한 것보다는 실용성을 저는 훨씬 중요시하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봐서는 일본의 이제 국민성이고 그런 거는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약점이고 자 지금 이제 상간지도로 접어드니까 고도를 이제 좀 충분히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도를 7,000피트까지 올리겠습니다. 자, 산간지대를 이제 넘어서면은 음, 오타루로 지금 가고 있죠. 오타루에서 그 자, 잠시만요. 오타루로 가지 말까? 지금 시간이 너무 됐죠. 너무 돼가지고 오타루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타루로 안 가겠습니다. 삿포로로 갈게요. 삿포로로. 시간이 지금 뭐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타루를 가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항로를 바꾸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작에 바로 삿포로 갈까 잘못했는데. 훨씬 짧아졌을 텐데. 지금쯤 도착했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이라도 바꾸겠습니다. 오타루로 갔다가 가면은 시간이 1시간 반이 넘을 것 같아요. 저 멀리 보이는 게 아마 삿포로 공항일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자, 삿포로 오타루는 생략하고 삿포로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저 동영상을 이제 레코딩하면서 항로를 설정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리가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일은 바로 이리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직선 코스로 바로 이리로 가겠습니다.
내일은 바로 가는데 이륙해서 갈 때 삿포로를 한 바퀴 이렇게 선의 비행을 하고 가도록 하십니다. 아, 내일도 이 거리가 꽤 되네. 그래서 뭐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다 뭐 개인의 가치관을 개인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뭐 획일적인 그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우리가 좀 일본을 제대로 알고 배울 점은 배우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점점 발전을 하겠죠. 그죠? 점점 조건 상대를 뭐 깎아내리고 욕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뭐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여기도 이게 산간지대를 가는데 다행히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그렇게 본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산이 꽤 있었는데 홋카이도 섬에는 높은 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도를 좀 낮출게요. 고도를 한 2000m까지 낮추겠습니다. 삿포로도 참 진짜 꼭 가보고 싶은데 그죠? 삿포로도 뭐 겨울에 가면 정말 낭만적일 것 같아요. 제 요즘은 뭐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옛날에 지인 중에 한 분이 아, 삿포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해마다 이제 겨울 되면 꼭 삿포로를 가더라고요. 해마다 겨울 되면은 그 삿포로에서 온천이 예, 그- 그렇게 좋다면서 해마다 가더라고요. 해마다. 자, 이제 삿포로 시가지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앞에 이 전체가 이제 삿포로 같습니다. 삿포로 같은데 그 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요렇게 접어들면 되겠네요. 요렇게 접어들어서 요렇게 착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로. 고도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니까 확실히 그 PC에서 그래픽 카드를 좋게 하면은 지금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형지물이 정교하더라고요.
고도를 지금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를. 삿포로에 저그 운하가 이렇게 가운데를 하는 것 같은데 운하인지 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네 요거네요. 아 내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일 왜냐하면 내일 우리가 비행을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보면서 가면 돼. 자 이게 아마 삿포로 다운타운 같습니다. 지금 삿포로 다운타운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디움 비슷한 것도 하나 있다고. 스타디움이 아니라 무슨 트랙, 자동차 트랙인 것 같은데? 아, 완전히 뭐 진짜 바닥판이네. 도로가 반듯반듯하네요. 자, 슬슬 착륙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토파일럿을 끄고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강 속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착륙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속도 조절입니다. 속도 조절. 속도를 이제 실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실속을. 거의 뭐 속도 조절로 이제 스로틀로 고도를 조정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부드러운 랜딩이 가능하죠. 고도 조절을 요크로 하는 게 아니라 스로틀로 하는 겁니다. 스로틀로.
자, 삿포로 공항에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아, 나무가 이쁘다, 그죠? 눈 덮인 나무가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내일은 이제 갈 때 삿포로를 살짝 한 바퀴 돌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무가 이쁘다, 그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엔진에서 김이 많이 난다, 그죠?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오모리를 이륙해서 일본 최북단의 섬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